네, 다시 한번 좀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비고1부터 고2까지 언바른 국가원에서 총괄원장을 맡고 있는 이용환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요새 날씨가 너무 더워요, 그죠? 너무너무 더워서 저희가 아까부터 에어컨을 좀 틀어놓고 있긴 한데 오실 때 아마 되게 더웠을 거예요. 저도 출근을 하면서 차에서 에어컨을 틀면 하나도 안 시원해요. 그리고 학원 도착하면 시원해져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아주 너무 더운 날씨인데 그럼에도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정말 진심으로 오늘 예약하신 분들은 거의 다 오신 것 같아요. 거의 다 오신 것 같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인사 한번 드릴게요. 일단은 저희 대표원장님 좀 전에 이제 말씀을 해주셨던 언바른 대표원장님이 저한테 항상 약속을 하세요. 앞에 서두죠. 서두는 한 15분 정도로 끝내겠다. 근데 지금 거의 한 34분이 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보고 지금 빨리빨리 진행하라는 압박인데 최대한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여러 설명회도 가보고 또 여러 설명회도 해봤지만 항상 제가 느끼는 건 설명회는 전 안 지루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 자기 얘기만 하고 막 이런 거보다는 그냥 같이 우리 애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좀 그런 설명회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잘 호응도 좀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계속 지금 이 화면이 계속 아까부터 계속 좀 스크롤이 되고 있죠. 이게 뭐냐면 솔직히 자랑질이에요. 자랑질이고 저희 지금 재원생들, 저희 학원에 다니고 있는 재원생들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그 아이들이 얼마 전에 6월 4일이었거든요. 6월 4일날 2024학년도 6월 모의고사를 봤어요. 일명 이제 전국 연합 환경평가라고 하는데 그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 근데 퍼센테이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50%에 육박하는 아이들이 1, 2등급을 받아요. 1등급만 잘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2등급도 굉장히 잘한 거예요. 다른 거고. 그래서 1, 2등급을 받은 아이들을 저희가 가운데 글자를 좀 빼고 저희가 쭉 실어놨습니다. 그리고 벽면에 죄송하지만 이건 작년 거예요. 이건 작년 거고 작년 2023학년도. 근데 아직 저희가 2024학년도 거를 게을러서 붙이질 못했습니다. 붙이질 못했고 그거 좀 양해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잘해줬다는 거. 자, 이제 본격적인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이에요. 그리고 어머님들이 혹시라도 요 화면이 어머님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요 화면이 잘 안 보이실까봐 그 자료집에 이렇게 가로로 4장씩 해서 화면 4개를 해서 저희가 PPT 화면을 좀 복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 화면을 같이 보시면 이게 이 글이구나 라고 좀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이해가 좀 잘 되실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설명회 할 때마다 항상 컨셉을 정해요. 컨셉을 정하는데 이번 연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속 컨셉을 이걸로 계속 하고 있거든요. 뭐냐면 선제공격. 말 그대로 선제공격은 뭔지 아실 거예요. 뭐 요즘 말로 하면 비속어적으로 얘기하면 선빵이죠. 선빵을 날린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등국어 물론 지금 아직 중3이기 때문에 아직 좀 먼 나라 얘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절대 먼 나라가 아니에요. 이제 얼마 안 남았고요. 우리 애들 벌써 중3의 반 정도가 지났죠. 엄밀히 따지면 반 이상 지난 거죠, 사실은. 기말은 거의 뭐 신경 안 쓰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고등국어를 공략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제공격이라고 해놨고요. 자, 먼저 요런 차례로 진행할 겁니다. 자, 가장 먼저 물론 저보다 어머님들이 더 전문가라고 생각을 해요. 입시에 대해서는. 왜냐면 저는 국어밖에 몰라요. 전 국어밖에 모르고 입시에 대해서 아마 2028 대입제도 정말 너무나 많이 바뀌었죠.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많이 바뀌어도 심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많이 바뀌어서 그 얘기를 잠깐만 좀 먼저 할게요. 어떻게 좀 뭔가 좀 바뀌었는지 핵심적인 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통합형, 융합형 수능 과목 체계로 개편됐다. 말이 좋아요. 교육부에서 이렇게 이제 말을 좀 예쁘게 잘 만들어놨는데 그냥 말 그대로 이거예요. 모두 동일한 과목을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평가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국어만 말씀드릴게요. 예전에는 수능에서 선택 과목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 고1이죠. 현 고1은 선택 과목을 봐요.
그러니까 뭐 언어와 매체냐, 화법과 작문이냐 그렇게 선택을 해서 둘 중에 하나를 보지만 물론 공통 과목이라는 게 있지만 근데 우리 지금 현 중3부터는 아예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고 그냥 모두 다 똑같은 분야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푸는 거예요. 예. 자, 여기는 첫 번째 좀 달라진 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라기보다는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선택 과목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국어의 모든 분야를 다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공통이 독서문학이었고 선택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 봅니다. 다 보기 때문에 화법과 언어, 독서, 작문, 문학을 전부 다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죠. 공부량이 더 늘어났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이것도 굉장히 큰,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변화라고도 볼 수 있어요. 뭐냐면 고교 내신을 5등급 체제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몇 등급 체제인지 아시죠? 현재는 몇 등급 체제일까요? 네, 9등급입니다. 그죠? 현재는 9등급 체계인데 그거를 5등급제로 이제 바꾼 거죠.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모두 다 내신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능이 아니라 수능은 그대로 9등급이에요. 수능은 내신이 고 1, 2, 3 동일하게 5등급제가 도입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변한 거냐 이제 수치로 좀 볼게요. 수치로 보면 요 현행 내신 9등급제에서 이렇게 1등급이 4%만 위에서부터 4% 딱 잘라서 1등급을 주는 거죠. 그리고 7%, 12%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런데 이제 요게 5등급제로 개편이 되면서 예전 9등급제의 2등급을 맞았던 아이들까지도 이제 1등급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예전 4등급까지 맞았던 아이들 중에 앞부분이 2등급까지 맞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등급이 확실히 올라가겠죠. 올라갑니다. 그래서 5등급제로 이렇게 편성이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반가운 점이 뭐냐. 고등 내신에 대한 심리적인 안도감.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애들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애들 내신 준비할 때 보면 아마 위에 지금 우리 중3 아이 위에 형제 자매가 또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진짜 피 터져요. 애들 진짜 죽어나요. 맨날 밤새고 맨날 문제 풀어오라는 것도 많고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리고 정말 짜증나는 게 아쉽게 진짜 잘했는데 아쉽게 한 문제 틀려서 1등급 맞은 애들이 맞을 애들이 2등급 맞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좀 심리적 안도감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같은 내용이지만 고등학교 1학년 내신 과열 경쟁 방지.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한 문제 때문에 막 1등급 맞은 애가 2등급 떨어지고 이런 것 때문에 그 과도한 경쟁이 조금은 방지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소규모 학교에 대한 불리함 해소. 왠지 아시죠? 어머니도 고등학교 선택하실 때 나중에 이제 원서 쓰실 거잖아요. 그거 쓰실 때 가장 1순위는 일단 거리예요. 우리 집과 거리가 가까운 게 최고예요. 그 다음 2순위가 인원이에요. 학교 인원이 많아야 되거든요. 학교 인원이 적어버리면 어쨌든 위에서부터 몇 프로까지 딱 잘라버리기 때문에 학교 인원이 적으면 그만큼 1등급 안에 들어가는 인원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소규모 학교들이 이 5등급제 때문에 그나마 9등급제보다는 1등급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많다 보니 조금 더 불리함이 해소됐다 라고 이렇게들 평가를 합니다. 좋은 점이죠. 좋은 점이에요. 근데 좋은 점만 있진 않겠죠. 자, 이거거든요. 가장 안 좋은 점. 내신 등급 변별력이 그만큼 낮아진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옛날에 2등급 받던 애들이 이제는 넉넉하게 1등급 받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내신 등급 변별력이 낮아지면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대학이 싫어해요. 맞아요. 오신 분들 굉장히 스마트하신데요. 네, 대학이 가장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대학에서 전문가들이 대입 전문가들이죠. 대입 전문가들이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이건 제가 볼 때 약간은 과장이 있어요. 근데 그냥 있는 그대로 실어놨거든요. 5등급제가 되면 수시입니다. 내신으로만 가는 거. 수시의 성균관대 합격선이 아마 1.2등급 정도 될 거다. 1과 2등급이 아니에요. 1.2등급이에요. 그러니까 격하게 얘기하면 1등급이 아니면 이제는 인서울을 수시로 바라보긴 힘들다는 얘기죠.
1등급이 아니면. 네. 지금은요 9등급제였을 때는요 제가 어느 학생까지 봤냐면 내신 3등급인 아이가 인서울도 잘 가요. 그런 아이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변별력이 낮아지니까 대학교에서 아예 합격점 자체를 높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등을 받지 못하면 인서울이 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그러니까 수시에 수능 최저를 높인다. 자, 이게 뭐냐면 어머님들 좀 더 입시에 관련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수시가 100% 무조건 그냥 내신만 좋으면 간다.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에요. 분명히 대부분의 서울권 학교들이, 물론 아닌 학교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들은 수능 최저 등급을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수시에서 합격을 했더라도 내신으로 합격을 했다고 하더라도 수능 점수를 기준치가 못 미치면 이 아이는 불합격인 거예요. 그런데 내신 변별력이 낮아지니까 당연히 수능 최저를 지금보다 높여요. 우수한 아이들을 뽑고 싶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참 무서운 얘기거든요. 대학별로 면접이나 서류 심사 등을 추가할 것 같다. 그러니까 대학들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수한 인재들을 뽑는 게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뭔가 테스트를 더 많이 하는 거죠. 서류 전형도 더 빡시게 하고 면접도 더 빡시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애들을 좀 걸러내지 않을까 라고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신이 5등급 제재로 변했다는 거 그렇게 많이 환영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변화입니다. 자, 대입 안정성을 위한 정시 비율 유지. 자, 정시는 수능으로 가는 거예요. 수능. 네, 수능으로 가는데 그 정시 비율을 얼마 전부터, 몇 년 전부터죠. 교육부가 아예 그냥 거의 명령하다시피 했어요. 야, 무조건 40% 이상 유지해! 라고 명령하듯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교들도 어쩔 수 없이 정시를 40% 이상, 모집 인원 중에 40% 이상을 계속 유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서울권에서 좀 잘 나가는 학교들은 이걸 무시하고는 있어요. 어느 정도 무시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는 대부분의 학교는 다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신의 변별력은 약화됐으니 반대로 정시는 강해질 수밖에 없죠. 이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내신으로는 경쟁력이 없으니까 정시, 수능으로 몰린다는 얘기죠. 이렇게 수능은 중요해졌다라는 겁니다. 자, 요게 2028 대입제도의 가장 핵심이에요. 가장 핵심이고 조금 더 세세한 내용을 난 알고 싶다 그러시면 저희 자료집에 페이지가 적혀져 있으니까 세로로 돼 있는, 가로 말고 세로로 돼 있는 부분에 페이지 3페이지인가 2페이지서부터 제가 2028 대입제도를 쭉 제가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아, 이렇게 변하는 거구나 라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는 대입은 이제 조금 약간 뒤로 젖혀놓고 이제 요 얘기를 좀 할게요. 중등국어와 고등국어의 차이. 자, 이걸 제가 왜 실어놨냐면 항상 이런 질문 엄청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개별 상담도 받거든요. 어머님들이 이제 1대1로 찾아오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상담을 할 때 어머님들이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니 선생님 정말로 고등국어가 그렇게 어려워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 그리고 또 한 분들, 이런 분들도 계세요. 이미 죄송합니다. 혹시 그런 분들 있으실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미 상담실 들어오실 때부터 이미 어깨가 살짝 올라가 계세요. 그리고 뒤로 허리가 5도 정도 젖혀 계세요. 그리고 발걸음은 앞쪽으로 살짝 빼세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세요. 그리고 자리에 탁 앉으세요. 그리고 첫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 애가 중학교 때 지금까지 A를 놓친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님들 꽤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환상을 지금부터 깨드릴 거예요. 그러려고 이걸 만들었어요. 자, 먼저 뭐냐면 고등국어 이제 바뀌면 양이 일단 증가를 합니다. 중등국어에서 고등국어로 가면 양이 증가를 해요. 아니 근데 어느 정도의 양이 증가를 하느냐. 자, 지금부터는 어머님들 자료집에 세로로 돼 있는 밑에 페이지 넘버링이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좀 볼게요. 거기에 59페이지를 펼쳐보시면, 자, 59페이지 펼쳐보시면 먼저 문학의 예가 나온 게 있어요. 자, 문학인데 잘 보셔야 돼요. 한쪽은 중등국어고 한쪽은 고등국어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 양쪽에
범위가 똑같은 작품을 범위로 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작품을 가지고 왼쪽과 오른쪽 중등국어와 고등국어를 비교해 놨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등국어는 그 작품 하나만 열심히 공부하면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어요. 근데 고등국어는 아예 그냥 지문 안에 새로운 낯선 작품들이 들어가 있고 보기 박스도 많고 선택지도 길어요. 그러니 양이 증가한다라고 결론 지을 수밖에 없어요. 공부해야 될 양인 거예요. 공부해야 될 양. 네. 자, 이번에는 문법을 볼게요. 문법이 더 무서워요. 문법은 67페이지에 있거든요. 저 이거 만드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자, 67페이지 보시면 역시 왼쪽과 오른쪽에 중등국어와 고등국어의 문법을 예로 들어놨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놀라운 사실.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 문법 범위예요. 의문이라는 범위거든요. 의문이라는 범위인데 일단 선택지나 보기 박스 진짜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너무 길어요. 요즘 애들 왜 그런 말 하잖아요. 문해력이 애들 문해력이 낮다. 막 문장을 이해하는 문해력이 낮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 거짓말이에요. 어머님들 아셔야 돼요. 애들은 문해력이 낮지 않아요. 절대 낮지 않아요. 문해력이 없어요. 없어요. 정말 그냥 없어요. 제가 애들 가르쳐서 느끼는 건데 이거는 낮은 게 아니에요. 없어요 그냥. 제가 며칠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떤 애가 저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문제를 풀다가 질문 던졌는데 고등학교 1학년 애기거든요. 2학년입니다. 2학년 애기인데 2학년이에요. 근데 저한테 뭐라냐면 문제가 뭐였냐면 다음 중 나머지와 이질적인 것은 이걸 몰라요. 어머 쌤 이질적인가 이게 뭐예요? 와 제가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그 애들은 그러니까 애들은 문해력이 없어요. 제 와이프가 제 와이프가 수학 학원에 있거든요. 수학 학원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애들 가르치는데 수학 강사예요 제 와이프가. 근데 저한테 하소연을 해요. 오빠 왜 요즘 애들 수학을 너무 못 풀어. 왜? 애들 똑똑하잖아. 뭐 수학 선행도 엄청 많이 하잖아. 그랬더니 와이프가 뭐라냐면 그게 아니라 수학 문제를 이해를 못해. 이게 수학 문제가 예전과 다른가 봐요. 저도 이제 수학을 손 놓은 지 벌써 25년째인데 긴가 봐요 하나의 문제가. 그럼 그거를 애들이 이해를 못한대요. 그래서 못 푼대요. 공식을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이들이 문해력이 없는데 그 문법을 아무리 문법에도 공식이 있잖아요. 그 문법을 아무리 외우면 뭐예요? 문제를 이해 못하는데. 그래서 그만큼 깊이가 깊어졌다라는 겁니다. 깊어진다라는 겁니다. 고등부 올라가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건데 이번엔 독서예요. 비문학이라고 불려지는 독서거든요. 자, 독서는 70페이지를 바라보시면 자, 왼쪽과 오른쪽 역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요번에는 중3과 고등학교를 비교한 게 아니에요. 고등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을 비교한 거예요. 아니 쌤 왜 요번에는 중3이 빠져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아예 중등 과정에는 독서가 아예 없어요. 아예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없는 걸 고등학교 올라와서 처음으로 접합니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지금 거기 일부러 제가 이걸 엄청 고민해서 선정을 한 건데 어머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지문이에요. 조세 정책에 대한 얘기예요. 세금은 왜 그렇게 많이 뛰어가는지 정말 뭐 해준 것도 없으면서 그 세금 얘기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고3 똑같은 조세 정책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넘겨보시면 아시겠지만 고1 조세 정책은 어느 순간 끝나지만 고3 조세 정책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이게 독서예요. 오늘 한번 어머님들이 세금 되게 싫어하시니까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천천히 그 조세 정책 읽어보세요. 정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실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고등국어에서 생소한 분야도 생기고 양도 많아지고 깊이도 깊어집니다. 실제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랬어요. 실제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요게 이제 고등국어라는 거고, 자 요번에는 등급의 어떤 차이거든요. 중등과 고등의 등급 차이. 자 요번에 저희가 조사를 좀 했어요. 물론 이게 정확한 조사는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몇 명만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는 아니지만 저희 학원의 근처에 있는 학교들을 좀 조사해 봤거든요. 이게 작년 거예요. 작년 거. 서현중이 A등급이 국어입니다. 53.1%가 A등급을 맞는데요.
그리고 순회중이 24.9, 양형중이 19.9, 내정중이 38.9. 그래서 평균을 내봤거든요. 34.2%의 아이들이 대부분 국어를 A를 맞아요. 잘했죠. 잘한 거예요. 못한 건 아니죠. 잘한 거예요. 근데 34.2%의 이 A 등급 맞고 어깨뽕 빡 올라간 상태로 고등국어 딱 올라가서 고등학교 1학년 첫 중간고사를 딱 봤어요. 망합니다. 자, 왜 망하냐? 34.2%의 아이들이 어깨뽕 올라간 상태로 고등국어 올라갑니다. 고등국어 아까 제가 5등급으로 바꾼 걸로 이거 한 겁니다. 5등급으로 바꾼 거. 그러면 10%의 아이들이 1등급을 맞죠? 34.2%의 아이들이 A등급을 맞다가 고등국어 올라가서 10%의 아이들만 1등급을 받아요. 그럼 나머지 24.2%의 아이들은 어디로 가요? 2등급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A등급 현재 A등급 맞았다고 해서 요번에 지금 기말고사 대비 기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A등급 맞았다고 해서 1++ 한우 사주지 마시고요. 한돈 정도. 그 정도 괜찮습니다. A면.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10% 안에 들었다. 그럼 이거 1+++ 한우 사주세요. 지금은 한돈이에요. 사주는 거. 그래서 너무 그렇게 A등급에 대한 뭐랄까요? 너무 자부심, 프라이드 너무 많이는 안 가지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실제 제가 퍼센테이지 실제 명수로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자, 34.2%였으니까 100명으로 잡았을 때 A가 35명 나오겠죠? 100명으로 잡았을 때 그럼 그 아이들이 10명은 1등급을 고등국어 가서 받겠죠? 나머지 24명은 2등급을 받겠죠. 이렇게 변한다는 겁니다. 아, 그럼 또 여기서 또 지금 속으로 약간 좌절감 느끼시는 분들 계실까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떡하지? 우리 아이는 여기인데. 괜찮습니다. 진짜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등국어와 고등국어는 너무나 큰 차이가 벌어져요. 그래서 접근 방식이 달라요. 중학교 때 못했다? 전혀 상관없어요. 진짜 제가 어떻게 열어 보여드리고 싶은데 정말로 아무 상관없어요. 중등국어 때 뭐 B등급, C등급 맞은 애들 지금 고등학교 올라와서 잘하는 애들 되게 많아요.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는 물론 문제입니다. 성실성 그건 문제지만 어쨌든 열심히만 한다면 충분히 지금 B, C, D 뭐 충분히 고등국어 가서 1등급 맞을 수 있습니다. 장담합니다. 자, 요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환상을 깨드리겠다고. 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저희 해온 문제는 서현중이 작년에 국어 평균입니다. 평균이 85점 몇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작년 국어 평균이. 근데 지금 이 화면에 실려져 있는 건 고등학교 국어 평균이에요. 70점 만점이 아니에요. 100점 만점이에요. 100점 만점에 60점대 엄청 많죠? 70점대도 있고요. 50점대도 있어요. 물론 80점대인 학교들도 있습니다. 평균이.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따지면 대부분 60점대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국어 평균이에요. 서현중 85점 몇이 국어 평균이고요. 중등국어와 고등국어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어려워져요. 확실히 정말 어려워요. 오해하실까 말씀드릴게요. 대진고하고 낙생고가 왜 얘네는 독보적으로 국어 평균이 왜 이렇게 높냐 오해하실까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이 두 학교를 들어가는 아이들이 솔직히 조금 똑똑해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좀 인재들이 좀 많아요. 들어가는 인재들이.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대진고하고 낙생고가 생각보다입니다. 생각보다 국어의 난이도가 그렇게 많이 높진 않아요. 요 두 가지 이유예요. 근데 또 높지 않다는 건 그만큼 피 튀긴다는 얘기겠죠. 어쨌든 이렇게 평균이 낮습니다. 고등학교들이. 준비 많이 시키셔야 돼요. 제가 진짜 이런 말하면 또 대표님한테 혼날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할게요. 저희 학원 안 보내셔도 돼요. 진짜로요. 안 보내셔도 되는데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진짜 빨리는 시키셔야 돼요. 이게 제가 고등학교 애들 가르치다 보면 중학교 때 고등국어를 한 애들은 그러니까 뭐 마스터했다 이게 아니에요. 마스터는 당연히 못해요.
근데 어쨌든 뭔가 주워 담은 아이들은 고등학교 올라가면 조금 더 빨리 주워 담아요. 그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빨리 시키시긴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저희 학원 얘기도 좀 해야죠. 저도. 네. 자, 저희 학원 이제 수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부터는 이제 여름부터 겨울 학기까지의 쭉 그 수업 계획을 말씀드릴 거고요. 먼저 연간 계획. 그러니까 저희 반년치죠, 사실은. 반년치. 지금 이미 지난 거는 제가 삭제를 했어요. 7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이제 예비고1, 중3이죠. 현중3. 먼저 고등문법 특강으로 쭉 먼저 5주 동안 진행을 합니다. 5주 동안. 그리고 가을 학기 시즌 1이 들어가면서 동시에 중간고사 대비가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죄송한 말씀 드려야 되는데요. 중간고사는 모든 중학교를 다 하진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예정된 바로는 서현과 양영 정도는 일단 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학교들은 상황에 따라서 인원수겠죠. 솔직히 인원수에 따라서 내신 대비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머님들. 가을 학기 시즌 1이 시작이 되고 그 가을 학기 시즌 1이 계속 이어집니다. 중간고사와 이원 체계로 가는 거예요. 이원 체계로 쭉 가을 학기 시즌을 가고, 그 다음 10월 달에 시즌 2, 그리고 11월 달 들어가고 시즌 3, 그리고 겨울 학기 시즌 1, 그리고 12월 말에 겨울 학기 시즌 2. 여기서부터는 이제 완벽한 그냥 고등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등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연간 계획이 있고요. 자, 그럼 왜 처음에 5주를 왜 문법부터 시작을 하느냐,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분당 지역의 고1 1학기 내신 문제 중에 문법 문제 비중이에요. 1학년 내신은 절대 버리시면 안 돼요. 1학년 들어갈 때부터 우리 아이는 정시야, 우리 아이는 수능으로 갈 거야, 절대 안 됩니다. 그거 큰일 나요. 애들 진짜 해벨레 합니다, 진짜로. 네. 자, 내신을 잡아야 됩니다, 일단은. 그러면 문법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느냐, 각 학교별로 이렇게 지금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거든요. 이게 다 문법 비중이에요. 이만큼 문법이 많이 차지를 합니다. 그러면 정확히 어느 정도냐, 평균 출제 비율이 문법이 42%, 문학이 48%, 외부 지문 10%. 요게 이제 하나의 시험지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의 시험지를. 근데 그 중에서 이게 또 재밌는 수치인데요. 문법 42%의 그 문항을 100으로 잡았을 때, 100으로 환산합니다. 이 42%를 100으로 환산했을 때 2등급 아이들은, 9등급제에서입니다. 9등급제에서 2등급 아이들은 그 문법을 93%의 문제들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많이 틀리면 하나 정도 틀려야 2등급이라는 얘기죠. 많이 틀리면. 그리고 3등급으로 갈게요. 93에서 78로 줄어요. 그러니까 3등급과 2등급은 문법이 거의 좌우한다고 보셔야 돼요. 문법이. 왜 제가 1등급을 안 넣었냐면 1등급은 그냥 다 맞아요. 그냥 다 맞아요. 100이에요, 그냥 무조건. 네. 그렇게 문법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되느냐. 제가 이거를 넣을까 말까 하다가 사실 넣은 거거든요. 얼마 전에도 그랬어요. 저희 학원에 전화가 왔어요. 제가 상담을 했어요. 예비고1인데 현중3인데 상담을 했어요. 제가 좀 실제 사례를 드는 걸 좋아해서요. 어머님들. 전화가 왔는데 어떤 어머님이 저한테 여쭤보셨어요. 문법 특강 개강하신다면서요? 그러면 고등 문법을, 지금 그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고등 문법을 얼마 만에 끝낼 수 있어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정말로. 네, 얼마 만에 끝낼 수 있냐요? 제가 뭐라고 그랬게요? 여기 혹시 그 어머니 계신 거 아니에요? 제가 진짜로 그랬거든요. 제가 뭐라 그러냐면 웃으면서 농담으로 이랬어요. 죽을 때까지요. 정말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문법 5주 완성반을 저희가 시작을 하긴 하지만 그 5주를 완성한다고 해서 솔직히 거짓말이에요. 저 솔직한 게 좋거든요. 완성이란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냥 어쨌든 5주 동안 고등문법만 주구장창 하는데 그 하면서 고등문법의 50% 정도를 아이들한테 계속 주입을 시킬 거예요. 100% 안 돼요. 50%만. 그리고 작년에 문법특강 개강하고 나서 맹모에 한번 글이 올라왔거든요.
맹물에 어떤 글이 올라왔냐면 저희 첫 수업이 끝났어요. 첫 수업이 끝나고 저희 학원 딱 검색해서 들어가니까 글이 뭐였냐면 엄마는 일주를 다녔는데 문법특강 다녔는데 애가 학원 끝나고 와서 집에 와서 엄마한테 하는 얘기가 엄마 나 문법 수업 중에 4% 정도만 이해한 것 같아. 응. 우와 저희가 어떻게 반응할게요? 잘했다. 진짜 잘한 거예요. 이게 정말 어머님들 이게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4%면 정말 똑똑한 아이인 거예요. 제가 볼 때 문법특강 1주차 딱 끝나고 나면 1% 이해해도 잘한 거예요. 아니 물론 중등문법 했지요. 중등문법 했습니다. 중학교 때 했겠죠. 그러나 중등과 고등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너무나 큰 차이예요. 음은 체계부터 가르치는 방식이 달라요. 아예 그냥 생짜로 처음으로 배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어려운 문법을. 그러니까 1%라도 이해하는 게 어딥니까? 그 4% 정말 똑똑한 아이인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음운부터 문장까지 50%를 5주 동안 돌릴 겁니다. 그런 다음 끝나느냐? 아닙니다. 아까 가을학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죠? 가을학기가 시작이 되면 문법이 1시간 수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을학기부터는 수능형이거든요. 독서, 문학, 문법 요 세 분야를 다 다루는 거예요. 가을학기부터는. 그러면 그 문법 1시간 들어간 부분에 음운부터 다시 넣습니다. 처음부터. 또 수업을 또 해요. 물론 조금 더 심화시켜서. 즉 50%를 가르쳤다면 요번엔 70%. 그 다음에 끝나요. 또 들어가요. 또 음운부터 다시 해요. 조금 더 심화시켜서. 계속 도는 겁니다. 절대 완성이란 말은 없습니다. 계속 그냥 주구장창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이유는 더 잘하실 거예요. 만약에 아니죠. 제 예를 들어서요. 저 문법 잘하거든요. 당연히 잘하죠. 일주일 내내 그것만 하니까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아니잖아요. 수학도 다녀야죠. 영어도 다녀야죠. 과학도 다녀야죠. 예체능 아이들은 미술 공부, 음악 공부해야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문법을 어떻게 계속 머릿속에 넣고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돌아서면 까먹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이제 고등문법 특강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개강은 7월 20일, 7월 21일부터입니다. 지금 이 설명회가 1차 설명회거든요. 근데 지금 호응이 꽤 좋습니다. 1차 설명회 때 이 정도면 지금 예약하신 분들이 꽤 많은데요. 20일, 21일부터 이제 개강을 합니다. 개강이에요. 이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면 음운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운의 체계 뭐 쭉 해서 5주 동안 문법만 주구장창 한 번에 3시간씩 5주 동안. 총 15시간. 지겹겠죠. 힘들 겁니다. 아이들이 힘들수록 우리들은 어떤가요? 즐겁죠. 그렇지 않습니까? 농담이고요. 힘들어요. 당연히 힘들어요. 애들 1주차나 2주차 때는 좀 괜찮아요. 근데 3주차, 4주차 넘어가면 애들 다 넉다운이에요. 너무 힘들다고요. 근데 분명 효과는 있어요. 어쨌든 들은 풍월이 생겨요. 어디 가서 야 이거 뭐야 그럼 그게 뭐였더라 하면서 머릿속에 뱅뱅뱅 돌아요. 이 정도면 돼요. 일단 처음이니까. 그렇게 해서 5주 동안 주구장창 진행할 거고요. 자, 시간표는 이렇습니다. 시간표는 총 4개 반을 저희가 개강을 합니다. 항상 매년 4개 반을 개강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10시, 토요일 2시, 일요일 2시, 일요일 6시. 이렇게 4개 반을 저희가 개설을 하고 이 4개 반에 모두 다 각 반당 마감 인원은 15명. 그래서 총 60명으로 일단 시작을 합니다. 자, 15명까지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항상 그랬어요. 정말로 저희가 개강하기 한 일주일 전쯤이면 이미 모든 반들은 다 마감됩니다. 일주일 전쯤에는. 그러니까 오늘 이왕 오셨다면 최소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좋은 시간대를 먼저 선점하시는 게 좋아요. 좋은 시간대면 빨리 마감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시간대, 우리 아이가 좀 괜찮은 시간대에는 빨리.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 아이가 괜찮은 시간이면 다른 아이들한테도 괜찮은 시간이에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4개 반을 개강을 하고요. 오늘부터 이제 등록을 받습니다. 오늘부터 등록을 받고요. 자, 그럼 수업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먼저 주말에 좀 전에 보였듯이 토요일 날 또는 일요일 날 이렇게 주말에 수업을 합니다. 그러면 개념편이라는 교재가 있어요.
저희 자체 교재예요. 무조건 저희는 자체 교재를 사용하고 조금 있다가 설명이 끝나고 나가실 때 저희가 여기다 교재 갖다 놨거든요. 샘플로 교재 갖다 놨으니까 보셔도 돼요. 보셔도 되고, 자, 개념편이라는 교재로 먼저 기본 이론 배우고 그 안에 있는 약간의 또 어려운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거를 같이 수업 시간에 개념 배우고 약간의 문제풀이 그렇게 해서 3시간 동안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습과제. 자, 복습과제는 문제편이라는 교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총 교재는 저희가 2권인 거예요. 개념편 하나, 문제편 하나. 문제편은 과제용. 그래서 문제편이라는 이 과제를 가지고 그 주에 배웠던, 그 주 주말에 배웠던 수업 내용에 대한 문제들이거든요. 그거를 풀어가지고 오답 정리해서 클리닉 시간에, 클리닉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클리닉 시간에 이 문제편 교재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앞에 딱 펼쳐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정 클리닉. 그럼 클리닉이 어떻게 되나 말씀드릴게요. 자, 저희 학원은 수업만 하는 학원은 아닙니다. 클리닉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학원입니다. 반드시입니다. 의무입니다. 뭐 가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아이가 도저히 클리닉 시간이 안 나와요. 클리닉 없이 그냥 수업만 안 될까요? 네, 안 됩니다. 정말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안 됩니다. 클리닉이 없으면 발전이 안 됩니다. 자, 클리닉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 수업 내용을 가지고 아이가 이제 왔어요. 아, 죄송해요. 여기 제가 그게 없나 봐요. 제가 여기 있다. 죄송해요. 이거부터 먼저 할게요. 클리닉 시간과 소요 시간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클리닉 시간은 매주 수업 중에 학생한테 물어봐요. 수업 때 물어봐요. 주말 수업 때. 예를 들어 철수예요? 그러면 철수야, 너 이번 주 클리닉은 무슨 요일 날 몇 시에 올 거야? 라고 매주 물어봐요. 그러니까 매주 그 주의 스케줄에 따라서 아이가 얘기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매주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선생님들이 다 맞춰요.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시간, 수요일부터 금요일 날 중에 3시 반부터 8시까지. 여기서 8시는 도착 시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원에 도착하는 거 8시까지. 그 중에서 아이가 원하는 시간을 하나 딱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을 하면 자, 오겠죠? 그 요일에 왔어요. 왔으면 소요 시간은 지정할 수가 없어요. 명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들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아이들마다 왜 다른지를 이제 위에 걸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왜 다르냐면 아이가 왔어요. 오면 아까 제가 과제편 있다고 말씀드렸죠. 교재. 그 과제편을 검사를 해요. 그와 동시에 모르는 거 질의응답 하겠죠. 그리고 문법 지난주 배웠던 거에 대한 복습 테스트를 해요. 그러니까 문법을 또 한 번 돌리는 거죠. 배웠던 거를. 그 복습 테스트가 채점이 되고 클리닉을 진행을 합니다. 자, 1대1이에요. 무조건 1대1이에요. 학생, 자, 이 책상 딱 옆에 붙여놓고요. 학생 옆에 앉혀놓고 선생님이 옆에서 펜 들고 해주는 거예요. 야, 이게 1대1 클리닉이에요. 수업 형태 아닙니다. 뭐 그런 뭐 클리닉입니다 해서 막 수업 형태로 애들 막 이렇게 모아놓고 수업 막 하듯이 이거 안 합니다. 그럼 그냥 수업이죠. 보충 수업이죠. 클리닉이 아니죠. 정말로 1대1로 선생님들이 붙습니다. 그렇게 해서 클리닉을 하는데 여기 이것 때문에 아이들마다 소요 시간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은 안 그럴 것 같죠? 어머님 자녀분들은 그래요. 그럴 거예요. 네. 일단 클리닉 시간이 들어오잖아요. 교실도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먼저 이 뒤통수를 극적극적 하면서 들어와요. 선생님 하면서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과제를 좀 못했어요. 막 이래요. 막 애교 떨어요. 그러면 또 쌤들도 인간이다 보니 뭐 엄청 심하게는 못 혼내요. 애기들이니까. 애기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그러면 저기서 과제 못한 거 해. 그리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테스트를 보겠죠. 그럼 테스트 보면 한 번에 통과되는데 한 번에 또 통과가 안 돼요. 과제를 안 해온 애들은 왜 이렇게 통과를 못해요? 통과 안 돼요. 그러면 또 재시험 봐야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시간이 점점 딜레이 되는 거예요. 정말 빨리 끝나는 애들이 있긴 있어요. 한 100명에 1명. 그 애들은 딱 오자마자 탁 펼쳐놓고 딱딱딱 질문하고 끝. 테스트 보고 짜라라 끝. 그러면 한 30-40분 끝나요. 30-40분이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솔직히 말씀드려야 되죠. 3시간까지 걸리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런 애들도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클리닉을 진행합니다. 왜 클리닉이 중요한지 아시겠죠? 수업만으로는 아이들의 부족한 점, 미비한 점을 못 집어내요. 클리닉이 있어야 애들한테 역질문도 하고 너 이거 이해했어? 너 이거 설명해봐.
자, 너 모르는 거 뭐야? 다시 설명해 줄게. 이 클리닉이 수업보다 저는 몇 배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클리닉을 꼭 보내주셔야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냐면 어머님들이시기 때문에 내 새끼이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시는 어머님들 되게 많아요. 클리닉 가야 할 요일이에요. 수요일 뭐 5시 반에 클리닉 잡아놨어요. 근데 아이가 갑자기 5시에 엄마한테 막 애교를 떨면서 엄마 나 오늘 너무 힘들어. 나 몸이 아파. 나 갑자기 머리가 아파. 속이 미식거려. 뭐 했나봐. 뭐 체했나봐. 뭐 했나봐. 그럼 어머니가 학원에 전화를 해요. 떨리는 목소리로. 선생님 죄송해요. 저희 아이가 갑자기 아픈가 봐요. 뭐도 안 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세요. 저희가요 진짜 다 알아요. 깨병인지 안다고요. 저희도 물론 진짜 아픈 아이도 있겠지만 어머니 목소리만 봐도 들어도 안다니까요. 근데 또 저희가 거기서 어머니 됐고요 보내주세요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요 어머니 알겠어요. 그러면 변경이라도 해드릴게요. 다른 날 몇 시에 오실래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부탁드립니다. 강해지셔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내만 주세요 제발. 자, 요건 이제 우리 문법특강 끝나고 나서 이제 가을 학기 시즌 1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가을 학기 시즌 1부터는 이제 레벨별로 반이 편성이 됩니다. 문법특강은 레벨이 없습니다. 문법특강 레벨이 없고 가을 학기부터는 이제 레벨이 있는데 지금 S반과 정규반이 보이시죠? 네, S반은 말 그대로 약간의 최상위반, 그리고 정규반은 이제 기본부터 차근차근히 끌고 올라가는 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두 개를 그럼 어떻게 나누느냐? 자, 문법특강이 끝나고 나서 즉 5주 딱 끝납니다. 5주 딱 끝나고 어차피 클리닉을 온단 말이죠. 클리닉 시간에 그 5주 끝나오는 클리닉 시간에 레벨 테스트를 봅니다. 45문항 80분짜리 레벨 테스트를 봅니다. 문법만 보는 게 아닙니다. 문학, 독서, 문법 거기다 화법, 작문까지 어차피 아이들이 수능을 봐야 할 아이들이니까 요걸 봅니다. 물론 문법 문제들은 웬만하면 배운 거 위주로 될 겁니다. 문법 문제들은. 그래서 열심히 들은 아이들은 문법은 그래도 다 맞출 수 있게 그렇게 좀 할 거고요. 어쨌든 그걸로 S반과 정규반을 나누어서 가을 학기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럼 S반과 정규반의 차이가 뭐냐? 도대체 이 차이가 뭐냐? 차이는 두 가지예요. 딱 두 가지인데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뭐 컬이라든가 뭐 이런 건 다 똑같고 첫 번째 차이점은 독서예요. 그러니까 비문학 독서. 문학이나 문법은 똑같아요. 똑같고 독서에서만 정규반은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수준의 독서를 하고 S반은 고등학교 3학년 수준의 독서를 해요. 요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돌려 말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러신 분들 계시거든요. 분명히 우리 아이 레벨 테스트 성적을 딱 봤을 때 정규반에 있어야 할 아이예요. 근데 그래도 S반에 너무 욕심이 나요. 학원에 전화를 하세요. 협박을 하시죠. 끊을래요. S반 보내주세요. 그러면 안 끊을게요. 학원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정규반 실력이 나왔으면 정규반에 있는 게 맞아요. S반 가면 그 아이는 멍하게 1시간 그냥 보내요. 못 알아듣기 때문에. 제가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어머님들. 절대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 어떤 실력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 대놓고 너무 어려운 걸 막 집어넣으려고 해버리면 이 아이는 그냥 나자빠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 맞게 가면서 조금씩 발전시켜서 나중에 저희가 레벨 테스트 이거 한 번 보고 끝나는 거 아니거든요. 매주 보는 모의고사도 있을 거고 매주 선생님들이 그 아이를 체크할 거고 그러면 3주 4주 지나고 나서 이 아이 S반으로 가야 돼 하면 올릴 거예요.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 아이는 S반에 있으면 안 돼. 그러면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게 저는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 차이점. 첫 번째 차이점이 독서고 두 번째 차이점. 문학이에요. 문학에서 과정은 다 똑같은데 배우는 건 똑같은데 S반만 제가 문학을 들어갑니다.
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어떤 걸 진행하냐? 가을 학기입니다. 지금 말씀드렸죠 좀 전에 독서, 문법, 문학을 1시간 해서 총 3시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이제는 복습과제가 아닙니다. 예습과제로 바뀌어요. 예습과제. 즉, 그 주에 배울 분량을 자기가 미리 읽고 문제를 풀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독서 같은 경우 문단 요약까지 자기가 스스로 해오는 거예요. 아니 쌤, 애들이 그걸 어떻게 해요? 안 배웠는데. 그죠? 안 배웠어요. 안 배운 거 하는 거예요. 안 배운 걸 예습과제로 해오는 거예요. 왜요? 수능은요, 배운 거 시험 쳐요? 안 배운 거 시험 쳐요? 안 배운 거 시험 쳐요. 안 배운 걸, 낯선 거를 계속 애들한테 부딪혀보라고 시키는 거예요. 틀려도 된다. 부딪혀봐라. 이게 저희의 모토거든요. 그래서 예습과제를 먼저 주고 그 예습과제 해온 걸 바탕으로 해서 주말에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해온 거랑 선생님이 설명하시는 거랑 비교를 하겠죠. 내가 여길 놓쳤구나. 선생님은 여기를 중요시 하셨는데 나는 여길 못했네. 본인이 자꾸 깨닫는 거예요. 깨지고 깨달아야죠. 그리고 주중 클리닉은 계속합니다. 자, 이제 세부계, 세부를 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각각 그 문법은 어떻게 진행하고 이런 거. 자, 문법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계속 반복 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이에요. 별거 없어요. 그리고 독서. 자, 독서는 예습과제를 해올 때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독서거든요. 제일 힘들어해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 지문독해라고 돼 있죠? 자, 지문독해인데 고1 수준이나 고2 수준, 이건 정규반 기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S반은 고3께 하나 또 들어갑니다. 자, 어쨌든 고1 수준이나 고2 수준을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그 지문을 독해하고 두 번째, 이걸 아이들이 되게 귀찮아하고 힘들어하거든요. 문단 요약, 마인드맵, 예습과제 해올 때. 본인이 읽으면서 한 문단 한 문단 그 옆에 저희가 빈 칸을 하나 줘요. 그러면 본인들이 문단을 읽으면서 그 문단의 중심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본인 스스로 적어와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선생님들이 다 확인합니다. 과제 검사하면서. 그리고 문제 풀고 정답인 이유까지 반드시 적어와야 돼요. 그럼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면서 왜 이것이 정답이고 왜 이것이 정답이 아닌지를 선생님들이 판서와 함께 막 설명을 하시겠죠. 그럼 본인들의 생각과 비교하는 거. 비교가 최고 좋아요. 자, 그다음 문학. 자, 문학은 이것도 오해할 만한 내용이 지금부터 또 하나 시작될 건데, 제가 직설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했죠. 전 돌려 말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저희 학원에 우리 아이는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고등 문학 작품을 양치기를 해야겠다. 엄청나게 많은 작품을 우리 애한테 보여줘야겠다. 그러신 어머님들이라면 저희 학원 보내지 마세요. 저희 학원은 양치기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자, 양치기를 안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다른 어떤 커리큘럼, 다른 학원들의 커리큘럼을 보면 막 놀라울 정도예요.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양치기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한 시간에 막 문학 작품을 8개, 9개, 10개씩 해요. 저희는 많이 해야 2작품이에요. 1시간 동안.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시를 하나 볼 거예요. 그러면 이분 혹시 누군지 아실까요? 아시는 분 있으면 제가 원비, 원비. 자, 혹시 아시는 분? 윤동주요? 백석. 맞아요. 백석입니다. 백석이에요. 백석이에요. 네, 백석이에요. 제가 아까 원비까지만 말씀드렸죠? 죄송합니다. 자, 백석입니다. 네, 백석인데, 자, 이 사람이 이제 시를 만약에 봐요. 이런 시를 보면 애들한테 처음부터, 자, 백석 써놓고 이제 다 이 시가 정도 이렇게 설명 안 해요. 그렇게 수업을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먼저 백석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야, 니들 백석이 어떤 사람인 줄 아냐? 백석이 평화부터 출생이야. 그리고 애가 좀 살았다? 얘네 지금 좀 살았어. 그래가지고 일본인 유학도 갔다 왔어. 근데 갔다 와가지고 아이고 이런 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쁜 놈이요. 희생자리아를 사랑했어. 둘이 엄청 사랑했대. 그러다가 나중에는 신문기사로 일하다가 나중에는 만주로 이주를 해서 살았어.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애들한테.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얘기죠. 스토리. 그러다가 이제 얘기가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시를 보여주면서 자, 요 시에 방언, 사투리가 사용됐네. 어디 방언입니까? 아, 평안북도요.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문학은. 왜냐면 문학은요, 한 번 흥미를 잃어버리면 끝장이에요. 애들이 문학 손을 안 대요. 그러니까 문학은 최대한 재밌어야 돼요. 와, 이게 문학이구나. 나 문학 공부해보고 싶어. 이런 느낌이 들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학만큼은 이렇게 좀 스토리텔링이라고 하죠, 보통. 그런 거 위주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1시간 동안 많아야 2작품을 하는 거죠. 저는 이게 모르겠어요. 저희 학원은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학원이에요. 그래서 애들한테 조금 뭐랄까요? 낯선 작품을 보는 시야? 좀 넓게 볼 수 있는 시야? 그런 걸 좀 주고 싶어요. 자, 이제 클리닉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어머님들. 대표님이 점점 미워지네요, 제가. 클리닉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클리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개인 가해식 1:1 클리닉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선생님, 어떻게 1:1 클리닉이 가능하죠?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아이들이 예를 들어 문법특강 60명만 해도 그 아이들이 만약에 수요일날 한 20명이 온다 쳐요. 그럼 20명의 아이들을 어떻게 다 일일이 1:1로 다 봐주죠? 이건 불가능하죠, 선생님? 아니요, 가능합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저희가 클리닉이란 걸, 이 1:1 클리닉을 한 게 벌써 한 6, 7년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노하우가 있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자, 아이들이 만약에 한 대여섯 명이 한꺼번에 롤로 와요. 그러면 일단 먼저 테스트지를 줘요. 근데 테스트지를 주기 전에 먼저 물어보죠. 공부했어, 안 했어? 바로 시험 볼래? 아니면 공부할 거야? 그럼 아이들이 대부분 공부할래요 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공부할 시간을 주면서 테스트지를 이제 공부됐다면 테스트를 줘요. 그동안에 자, 저희가 찝는 거예요. 자, 너 먼저 나와. 그리고 다른 애들 공부하고 있는 동안에 이 아이를 먼저 클리닉을 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클리닉이 다 됐다 싶으면 자, 들어가고 자, 그다음 너 나와. 그래서 또 클리닉 봐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제가 팩트만 말씀드리죠. 절대 돌려 안 말해요. 한 학생당 선생님이 직접적으로 커멘트를 해줘. 바로 옆에 커멘트를 해주는 시간은 보통 10분에서 많으면 12분, 13분 정도. 그 정도 커멘트를 해주는 거예요. 원포인트 레슨 같은 거죠. 그리고 나서 테스트를 본 다음에 뭔가 또 지적하거나 뭔가 또 해줘야 될 게 있다. 그럼 다시 또 불러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1:1 클리닉이 진행돼요. 그러니까 절대 아이들이 물론 약간의 대기 시간이 있을 수는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한 5분 정도 대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최대한 저희가 대기 시간을 짧게 줄여가는 그런 노하우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1 클리닉을 원칙을 고수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1:1 클리닉 때 와서 이제 가을 학기 1:1 클리닉이에요, 어머님들. 지금 아까 제가 문법 특강 때는 문법에 대한 복습 테스트만 있죠. 문법 과제편에 대한 검사와 자, 가을 학기부터는 이제 수능형이에요. 수능형 클리닉이에요. 먼저 배운 문법, 문학, 그리고 어휘 테스트를 봐요. 이 문법, 문학은 복습이고요. 배운 거. 그리고 어휘 테스트는 제가 솔직히 욕심이 많아서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작년에 만든 건데 되게 부러웠는데 뭐였냐면 영어 학원이 영단어 시험 자주 보잖아요. 근데 영단어 시험 보는데 영어 단어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애들이 버스에서 막 외워요. 그게 너무 부러워. 그래서 야, 왜 우리 국어는 이런 게 없어? 우리도 만들자 해서 국어 단어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휘집이라고 저희가 부르거든요. 그 어휘집을 아이들한테 미리 나눠줘요. 한 두께가 한 요 정도? 요 정도 돼요, 두께가. 그래서 그걸 아이들이 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게 조그맣게 만들었어요. B6 사이즈로. 조그맣게 만들어서 아이들을 들고 다니면서 이번 주 외워야 될 걸 미리 알려줘요. 페이지를 몇 페이지까지 외워야 된다. 그럼 아이들이 그걸 이제 외우도록 시켜요. 그리고 어휘 테스트를 보는 거예요. 이 어휘집은 무슨 단어들이 들어있는 거냐면 말 그대로 고등국어 어휘들. 좀 어려운 어휘들 있잖아요. 아까 말했던 뭐 이질적이다 이런 거. 이게 어렵나요? 어쨌든 그런 단어들을 이제 저희 어휘집에 실어놨습니다. 그거를 어휘 테스트를 봐요. 그리고 이제 그걸로 또 1:1 클리닉을 진행하고요. 자, 이게 가을 학기부터 드디어 시작입니다. 수능형 모의고사 클리닉.
이게 문법 특강과의 가장 큰 차이점인데, 자, 수능형 모의고사 클리닉이 뭐냐면 저희가 매주 수업 때 아이들한테 모의고사 시험지를 과제 형태로 줘요. 이 모의고사 시험지는 비포 사이즈로 된 고등학생들이 실제로 보는 모의고사를 저희가 편집을 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원래 45문항인 거 아시죠? 근데 중3 지금 애기들한테 45문항 던져주면 애기들은 20몇 번 풀다가 엄마 못 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25문항을 저희가 편집을 해요. 그래서 25문항 하프 모의고사를 아이들이 과제 형태로 보고, 자, 이거 중요합니다. 과제 형태로 보고 셀프 클리닉 해서 그 시험지를 가져와서 클리닉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시험 대비 기간 중에, 시험 대비 기간 중에도 클리닉은 있습니다. 클리닉 있고요. 자, 그 모의고사 클리닉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려요. 왜 이걸 자꾸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냐면 어머님들도 아셔야 돼요. 어머님들이 이 하프 모의고사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시면 아이들의 거짓말에 농락당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되거든요.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먼저 첫 번째 스텝 1, 수업 중에 아이들한테 시험지를 줍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꼭 얘기합니다. 집에 가서 또는 독서실에서 40분 재놓고 25문항 풀어라. 왜? 원래 80분이니까요. 하프니까 40분. 40분만 풀어라. 여기 스텝 1. 스텝 2. 자기가 푼 거를 온라인 OMR에 제출을 합니다. 자, 지금 당장 어머님들의 핸드폰을 확인해 주세요. 뭔가 하나 갔을 겁니다. 문자가 하나 갔죠. 놀랍지 않습니까? 다 계획된 겁니다. 자, 네. 이 문자가 뭐냐면 지금 어머님들한테 저희 입구에서, 저희 들어올 때 입구에서 시험지 하나 드렸죠. 네. 진단평가, 내 실력은 어느 정도일까? 요 진단평가, 요거를 오늘 집에 가서 아이한테 풀려보시라고 드린 거예요. 네. 그리고 다 풀면 지금 어머님들한테 문자 갔죠? 문자 안 가신 분 혹시? 우리 학원에서 문자 온 게 없다. 다 있으시죠? 네. 그 문자에 보면 URL을 클릭하도록 되어 있는 그 URL이 있어요. 링크가 있어요. 그거를 딱 클릭하시면 바로 온라인 OMR이라는 곳에 접속이 돼요. 그럼 그 온라인 OMR에 들어가셔서 아이디하고 비번을 입력하는 게 있어요. 근데 어머님들의 문자에 보시면 아이디를 적어놨어요. 네. 그 아이디를 입력하시고 초기 비밀번호는 1이에요. 1. 네. 자, 난 모르겠어요 하시면 시험지의 앞표지의 바로 뒷면을 보시면 정확하게 다 설명이 나왔어요. 네. 시험지 맨 앞표지의 뒷면. 를 보시면 어떻게 온라인에 입력을 하는지 다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 온라인 OMR 연습도 시킬 겸 온라인 OMR 입력하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어머님들도 아이가 어떻게 풀었는지, 점수가 어떤지, 뭐가 틀렸는지 다 보실 수 있어요. 거기 성적 확인하는 방법까지 저희가 다 적어놨어요. 시험지 표지의 뒷면에. 자, 다시 이리로 돌아올게요. 자, 갑자기 또 그게 생각나. 이게 작년에도 그랬는데 이 진단평가를 왜 꼭 풀어보게끔 해달라고 하냐면요, 아이들은 자기 실력을 몰라요. 자기가 정말로 잘하는지 못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엄마들이 야, 너 학원 가야 돼. 너 지금부터 고등국어 해야 돼. 그럼 아이들이 엄마 됐어, 벌써부터 고등국어야. 나 안 해. 그러면 어머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장담해요. 이 진단평가를 쓱 들이미면서 좋아, 엄마랑 약속 하나 하자. 네가 이 진단평가를 80점 이상 맞으면 다시는 국어학원을 보내겠다는 얘기를 안 하겠다. 엄포를 하세요. 그럼 아이가 생각을 해요. 80점? 나쁘지 않은데? 네, 그리고 도전을 합니다. 절대 80점 못 넘습니다. 절대 못 넘어요. 쉽지 않아요. 물론 넘는 아이들도 있겠죠.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거 실제로 고등학생들이 보는 모의고사예요. 실제로 어머님들한테 드린 거. 자, 그래서 온라인 OMR을 올립니다. 올리면 바로 점수와 정오표가 떠요. 요번에 어머님들 확인하셔도 돼요. 점수 정오표 바로 떠요. 그럼 틀린 문제들이 있겠죠. 그 틀린 문제를 스텝 3, 본인의 시험지에다가 그 틀린 문제를 다시 푸는 거예요. 정답 절대 안 보여요. 온라인 OMR 아무리 뒤져도 이 시험지에 대한 정답은 없어요. 정오표만 있지. 이거 어머님들한테 드렸던 그 시험지, 그래도 혹시 아이들이
엄마 나 이거 해설지 좀 보고 싶은데 그럴까봐 제가 봉투 안에 해설지까지 실어놨습니다. 어머님들 봉투 안에. 네. 자 어쨌든 평상시에는 그런 해설지 안 줄 겁니다. 안 줄 거예요. 안 줄 거고 본인이 다시 그러니까 맨 땅에 헤딩하는 거예요. 그냥 또 틀려도 돼요. 다시 푸는 거예요. 그리고 정답인 이유를 본인이 적어야 돼요. 그 시험지를 스텝 4 학원에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험지 딱 들고 와서 선생님 옆에 딱 앉고 시험지 딱 펼친 다음에 선생님이 자 너 이거 보자. 야 너 이거 이렇게 생각했어? 이거 아니야. 이런 건 이렇게 풀어야 돼.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애들한테 얼마나 도움되겠어요. 전 이게 진짜 좋거든요. 특히 왜 그런 애들 있잖아요. 답답해하는 애들 있거든요. 난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난 왜 문학이 왜 약한지 모르겠고 난 문법이 왜 약한지 모르겠어. 그런 애들이 이 클리닉 때 얻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클리닉 모의고사 피드백이 주어집니다. 자, 못 믿으실까봐 사진을 실제로 찍었습니다. 실제 정말로 모의고사 편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옆에 딱 앉혀놓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실제 모의고사 피드백한 시험지. 자, 요게 아이가 해온 거예요. 아이가. 아마 요 문제 틀렸나 봐요. 요 문제 틀려가지고 아이가 막 이렇게 깨알같이 막 적어놨어요. 장담하는데요. 여학생 거예요. 100% 여학생 거예요. 100%예요. 100%. 남학생은 절대 이렇게 안 해와요. 남학생은 막 여기저기 막 중구난방 이게 글씨인지 새인지도 모르겠어요. 막 날라댕겨요. 어쨌든 아이가 이렇게 해왔어요. 그러면 요 시험지를 선생님이 보면서 요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빨간 펜 딱 들고 야 이런 거는 말이야 보기박스가 중요해. 보기박스부터 먼저 읽고 그 보기박스를 이렇게 적용해서 이렇게 풀어야 돼 라고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하나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어머님들 계십니다. 뭐냐면 하프니까 25문항이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또 과장해서 얘기를 할게요. 20문항을 틀렸어요. 자 25문항 중에 20문항을 틀렸어요. 그러면 1대1 클리닉 하는 동안에 그 20문항을 한 문제 한 문제 다 봐주느냐? 아닙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클리닉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계속 하는 거예요. 차라리 20문제 틀렸으면 그 중에 선생님이 딱 판단을 해요. 오늘은 이 놈이야. 오늘은 이 문제야. 해서 차라리 그 문제만 후벼파는 게 좋아요. 그래야 아이들이 하나하나 조금씩 성장해 나가죠. 한꺼번에 다 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자, 이거 이제 복습 테스트, 그리고 어휘 테스트에 대한 얘기입니다. 복습 테스트 뭐 이런 식으로 볼 거고요. 뭐 단답식도 있고, 객관식도 있고, 이런 거 전부 다 저희가 또 피드백도 합니다. 자, 이제 관리 얘기. 마지막입니다. 관리 얘기인데요. 이거 많이 궁금해들 하세요. 이게 저도 길어지는 걸 알면서도 궁금해하실까 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결석시 동영상. 이게 뭐냐면,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토요일 10시 타임이에요. 토요일 10시 타임인데,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 아니면 갑자기 스케줄이 꼬일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학원에 전화만 주세요. 학원에 전화 주셔서 우리 아이가 뭐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오늘은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모든 수업을 다 동영상 녹화를 하거든요. 그럼 그 동영상 녹화분을 유튜브 링크를 보내줘서 아이가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물론 그런 아이는 반드시 클리닉 때 교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잘 들었는지. 자,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토요일 10시 타임이긴 한데 오늘만 시간이 안 된다. 일요일은 시간이 될 것 같다. 그럼 아까 제가 보여드린 시간표 있죠. 거기에서 똑같은 정규반이고 똑같은 S반이라면 임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10시가 원칙이지만 뭐 그 주 한 주만 뭐 일요일 뭐 2시로 온다던가 가능합니다. 물론 미리 연락을 좀 주십시오. 그러시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모바일 성적표. 이게 어머님들 학원친구라는 어플이 있어요. 그 학원친구라는 어플 들어가시면 앞으로 가을 학기부터 시작되는 모든 하프 모의고사 성적이나 정오표나 이런 거 어머님들이 모바일로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출결 문자. 아이가 학원에 오면 무조건 수업 들어오기 전에 반드시 데스크 앞에서 번호를 찍는 게 있어요. 고유 번호. 그러면 찍으면 어머님들한테 문자가 갑니다. 누구누구가 몇 시에 등원하였습니다. 이렇게 문자 옵니다. 문자 갑니다. 맞다. 그 다음에 피드백 문자. 자, 피드백 문자는 뭐냐면 제가 말이 점점 빨라지고 있죠.
마음이 급한가 봐요. 자, 피드백 문자는 죄송해요. 숨이 차네요. 네, 피드백 문자는 매주 주말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요번 주 과제는 뭐고 우리 아이가 클리닉을 몇 시로 무슨 요일날 몇 시로 잡았으며 클리닉 때 뭐를 해와야 되며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딱 정리를 해서 주말에 보내드립니다. 이게 피드백 문자. 그 다음에 피드백 문자에 대해서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피드백 문자에 대해서 아무리 시간이 쫓겨도 가끔이 아니고 꽤 자주 해요. 꽤 자주 피드백 문자가 분명히 저희 쪽에서는 분명히 피드백 문자를 보냈는데 어머님들께서 이상하네요. 주말에 피드백 문자가 온다 하더니 안 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학원에 전화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세 가지 경우 중에 하나거든요. 세 가지 경우 중에 하나. 첫 번째, 저희의 실수. 저희가 전화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 그 다음 두 번째, 어머님들의 핸드폰이 아이폰일 경우. 이거 되게 신기하죠? 저도 되게 신기해요. 이게 아이폰일 경우가 제 와이프도 아이폰이거든요. 근데 아이폰이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MMS 문자가 데이터를 와이파이를 켰을 때만인가? 어쨌든 데이터인지 와이파이인지 둘 중에 하나 뭔가를 켰을 때만 오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아이폰일 경우엔 간혹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뭐 데이터였을 경우 와이파이로 변동시켜 보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갤럭시로 바꿔드릴 수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 자, 이게 제일 마음 아파요. 마음 아픈 이유. 우리 아이가 안 그럴 것 같죠? 우리 아이가 어머님 폰에 있는 학원 전화번호를 스팸 처리합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애들이 왜 어머님 번호에 우리 학원 번호를 왜 스팸 처리하냐면 그 피드백 문자 안에 요거 하나 때문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모의고사 성적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우리 엄마는 바빠서 학원 친구를 따로 들어가서 보진 못하셔. 그냥 피드백 문자 하나로만 확인하셔. 그런 아이들일수록 학원 전화번호를 스팸 처리할 경우가 많습니다. 네. 엄마한테 보여주기 싫은 거죠. 왜 그럴까요? 아이 잘못일까요? 저는 아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저를 바라보고 계신 분들 잘못이죠. 네. 아이 너무 소중하지 마세요. 애들 모의고사 성적 물론 잘 나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잘 못 나오는 아이들이 더 많아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제 중학교 3학년 반 정도 지난 아이들이 애기잖아요. 사실은 아직 철딱서니도 없잖아요. 솔직히 그런 애들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위에 형 오빠들이 막 누나들이 푸는 그 문제를 가지고 막 끙끙거리면서 풀어요. 잘 풀겠어요? 쉽게 풀겠어요? 아니요, 못 풀어요. 힘들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한테 벌써부터 야! 나 이것도 점수를 받았니? 이래버리면 애들 기 죽어요 진짜. 네. 일단 좀 우리 아이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물론 답답하죠. 노력도 안 하는데 당연히 성적 안 나오지? 이렇게 얘기하시죠 당연히. 근데 생각보다 애들은 자기 점수를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생각보다 어머님들이 보시는 것보다 더. 저희는 학원에서 애들을 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삼진아웃제와 퇴시조치. 이게 제일 죄송한 건데, 이건 죄송한 건데 저희가 삼진아웃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제 검사를 매주 수업 때 1교시 때 딱 하거든요. 예습과제. 검사하는데 만약에 안 해왔다. 그럼 일단 퇴실 조치 시켜요. 펜 들고 책 들고 너 나가 해요. 왜냐면 예습과제가 안 되면 걔는 3시간 동안 그냥 멍하니 있어야 돼요. 차라리 그러느니 밖에 나가서 빈 강의실 안내해줍니다. 빈 강의실 가서 자기가 못한 과제 다 하고 다시 강의실로 복귀. 그게 퇴실 조치거든요. 근데 퇴실 조치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 하나 있어요. 반드시 데스크를 통과해야 돼요. 데스크를 왜 통과해야 되느냐? 거기서 자신의 이름과 학교를 얘기해줘야 돼요. 그러면 뭐 할까요? 데스크 실장님은 바로 어머님들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우리 아이가 과제 미흡으로 인하여 퇴실 조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바로 문자 갑니다. 그럼 그 아이는 아이고야.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 퇴실 조치 또 뭐 과제 안 해온 거 퇴실 조치 뭐 모의고사 안 푼 거 3번 이런 것들이 어쨌든 3번 정도가 계속 누적이 된다. 그러면 그 아이는 삼진아웃제 강제 퇴원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또 어머님들이 아주 골치 아픕니다. 왜냐? 아이들은 삼진아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 있는 건 어머님들 뿐이죠. 그러면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를 2회를 안 냈어요. 2번을 안 냈어요. 근데 요번에도 우리 아이 딱 보니까 요번에도 안 낼 것 같아요. 그럼 학원에 먼저 전화를 먼저 때리십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갑자기 몸이 아파서 요번 주 모의고사를 못 낼 것 같은데 어떻게 봐주시면 안 되나요?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곤란합니다. 정말 곤란합니다. 예.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 아이가 안 낼 것 같아요. 혼내주세요. 저희가 웬만하면 퇴원 조치 웬만하면 안 합니다. 아이들한테 경고성은 하겠죠. 근데 만약에 저희가 진짜 이건 너무 이 아이 진짜 너무 아니다. 그런 당연히 이건 퇴원 처리가 돼야 되겠지만 웬만해서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럼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 문자, 요거 등원 문자고요. 요게 이제 아이가 오면 찍는 거. 그 다음에 요게 피드백 문자, 뭐 요런 게 갑니다. 그리고 요게 학원 친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모바일 성적표. 자, 요것도 이제 자랑질이고요. 요게 요번 연도 겁니다. 요번 연도, 그러니까 중간고사. 고등학교 1학년 애기들 중간고사. 그 중간고사에 저희 언발음 재원생이 이렇게 꽤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애들이 정말 열심히 잘해줬어요. 물론 적은 학교들도 있어요. 좀 1등급이 적은 학교도 있는데 요 왜 적냐면 그 학교 아이들이 저희 학원에 좀 적어요. 애들이 못해서가 아니라 좀 적어서 그런 거고 저희가 2등급까지 적어놨습니다. 2등급까지 적어놨고 다시 말씀드리면 2등급도 잘한 겁니다. 잘한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 고1 재원생 중에 요런 거 이렇게 말하려면 약간 이렇게 닭살 돋아요. 우수 학생이 이렇게 1등급, 2등급 합치면 재원생 중에 44.8%가 내신 1, 2등급 안에 들어갑니다. 저희가 잘했다기보다는 애들이 정말 열심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능. 아까 보여드렸던 거죠. 고1 2024년 6월 모의고사 49.3%의 아이들이 1, 2등급 모의고사입니다. 그리고 고2 1, 2등급 48%. 애들이 정말 잘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대입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는 사실 이건 작년 거고요. 이건 작년 거고 이제 이번 연도 새로 붙인 건 요 옆에 이 복도에 저희가 붙여놨습니다. 저희 학원 출신의 그리고 좋은 대학을 간 아이들 이렇게 붙여놨고.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아유, 오래 걸렸죠? 마지막 장입니다. 요 세 가지를 제가 사실은 시간만 좀 많으면 세 가지를 다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이거는 제가 그냥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어머님들한테. 근데 제가 중간중간에 조금씩 사실은 좀 섞었고요. 좀 섞었고, 요거 하나만 딱 더 말씀드리고 진짜 끝낼게요. 딱 요거 하나. 기다림. 이게 아까도 제가 살짝 말씀드렸지만 진짜 아직 애기들이거든요. 중학교 3학년 애기들인데 우리 아이들을 너무 몰아세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몰아세운다는 건 뭐냐면 안 시키라는 뜻이 아니에요. 시키긴 시켜야 돼요. 근데 못한다고 몰아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가 클리닉을 하다 보면 1대1이다 보니까 애들이 좀 뭐 대기하는 애들도 없고 가끔 혼자 딱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 중에 의외로 안 그럴 것 같지만 의외로 우는 애들이 꽤 있어요. 울어요. 남학생도 울고 여학생도 울어요. 또 왜 울어? 그러면 모의고사 성적이 너무 안 나와서 너무 짜증나고 너무 분하고 억울하대요. 그래서 야, 그럴 수도 있지. 이제 시작인데 뭐 조금씩 하면 돼. 근데 아니래요. 왜 아니야? 엄마가 뭐라 한대요. 물론 답답하신 거 알고요. 빨리빨리 올랐으면 좋겠는 것도 알아요. 그런 마음 당연히 알죠. 근데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사실. 애인데 아직도 애인데.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 아이를 믿어주시고, 물론 제가 막 인생을 논하는 그런 유명한 강사는 아니에요. 근데 애들 가르치다 보니까 느낀 거예요. 애들이 가장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알아주시고 우리 아이를 조금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의 성적보다는 우리 아이의 행복이 중요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긴 설명해 주셔서 너무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오늘부터 이제 등록 시간표 요걸 이제 다 봤습니다. 저희 게스트 쪽 가시면 등록이 가능하시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선점하는 게 중요합니다. 선점 오늘 당장 등록 안 하셔도 가등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등록 그거 저희 선점하시고 그러시면 되고 자 지금부터는 공식적인 자리는 끝났으니 지금부터는 그냥 개별적인 사적인 뭐 이런저런 그냥 질문 받으면서 그냥 얘기나 하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아 가실 분들 가셔도 됩니다. 전혀 부담 안 느껴도 됩니다. 맞습니다. 클리닉은 무조건 그 수업을 진행하시는 분이 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3시간 수업 중에 2분의 선생님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2교시를 A 선생님이 하셨으면 3교시는 B 선생님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S반에만 제가 이제 문학을 들어가는 거죠. 맞습니다. 2교시 수업을 하시는 분이 그 반의 담임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 소개 네, 아까 인사드렸던 우리 2분.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 학기부터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어차피 우리 예비고일들을 받아서 고일로 받으실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같이 합류를 또 하실 거고요. 선생님은 S랑 문학 말고 다른 수업은 안 하시나요? 네, 안 합니다. 여기 문법 특강 받을 때요. 문법 특강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에요? 문법 특강은 모든 수업 4개 반 있잖아요. 모든 수업에 제가 1시간씩 무조건 들어가고 모든 수업에 그리고 나머지 2시간은 우리 아까 인사드렸던 그 2분 선생님 계시죠? 그 2분이 아직 정확하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정해지긴 했거든요. 근데 저 2분 중에 한 분이 한 반씩 들어가실 거예요. 네. 내신 기간에는 수업이 어떻게 운영되시나요? 내신 대비 기간이요? 네네. 그러니까 내신 수업이요? 네, 내신 기간에는 그러면은 그 3시간을 어떻게 운영하시는 거예요? 내신 대비 기간에는 한 선생님이 그 반을 통째로 계속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 선생님. 네. 내신 준비만 하는 네, 맞습니다. 그럼 만약에 안 열리는 학교는 진도를 나가는 건가요?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가지 이원 체계가 가잖아요. 내신 대비랑 가을 학기. 그럼 특별은 아니면 특별은 저희가 내신 대비 수업은 없습니다. 대신 저희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이들한테 시험 대비는 못 해주겠지만 내신 대비 교재 있죠. 교재. 뭐 예상 문제나 기출 문제나 이런 거 그런 걸 다 만들어줘요. 그리고 클리닉 시간에 가져와서 질의응답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그거 받아서 따로 공부하고 맞습니다. 선행 수업은 진도를 나가는 맞습니다. 그리고 내신 대비 해주지 않은 학교는 그 기간에 휴원할 수도 있나요? 휴원이 가능하긴 한데요. 네. 저희가 원칙적으로 2주까지만 휴원이 가능해요. 네, 2주 휴원이 가능하나요? 맞습니다. 그럼 공부문법하고 고등문법하고 완전히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중성문법이 안 되는 애들이 고등문법 아니면 중성문법을 배우는 것까지 알고 사실 아예 못하는 것보다는 중문법을 조금이라도 잘하는 아이들이 유리하긴 하죠.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다른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기본기가 조금 겹치기는 해요. 근데 제가 왜 아주 다르다는 표현을 썼냐면 어차피 다시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그런 표현이 될까요? 이미 알고 있는 게 있겠지만 그건 중등 문제를 푸는데 적용하는 거지 고등 문제를 푸는데 적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다시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늘 저는 이렇게 그 맛에서 예약을 해놨는데요. 만약에 그 시간을 좀 바꿀 수 있을까요? 네. 만약에 집에 가서 네. 전화만 주셔서 결제만 해놓고 네 결제하는 맞습니다.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학 수업은 네. 박사님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다 그런 식으로 그 스토리텔링식으로 다 맞습니다. 저희가 그걸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등 국어를 좀 아이가 성적이 잘 나오게 하려면 네. 중등 때 뭘 준비해놨어요? 그냥 고등국어 미리 열심히 하면 돼요.
고등국어 네. 몇 학년 때부터요? 지금부터요. 네. 그러니까 어머님이 질문하시는 게 지금은 이제 중3